사부인,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낳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올해 안에 로또 1등 당첨되실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내 딸의 시아버지, 바깥사돈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딸이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아버지 아이가 내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추석 명절에 한 식탁에 앉으면 딸은 시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밤마다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면서도 낮에는 사돈이라는 단어 뒤에 숨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미친 건요. 이걸 딸이 알고 있었고 사위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 아들이 직접 아버지를 설득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합의한 금기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욕하실 수도 있어요. 나이 먹고 정신이 나갔다고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도 지금도 후회가 없더라고요. 단 하나도.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 나이에 사돈의 아이를 베고도 심장이 뛰는 게 행복했던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신 걸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이 길로 들어섰는지. 저는 서유나, 올해 55이에요. 이혼한 지 8년 됐고 구로동에서 피부관리실 2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12명의 건물도 하나 갖고 있었고 누가 봐도 혼자 잘 사는 여자였던 거예요. 주변에서는 나이를 말하면 다들 한 번씩 놀라더라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요가를 하고 먹는 것도 철저하게 관리했거든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신체 나이가 38세로 나왔을 때 담당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유나 씨 이거 진짜 맞냐고.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 숫자가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딸 지은이가 27에 결혼했어요. 사위 강민호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성실하고 딸한테 잘하는 아이였어요. 시아버지 강태준 씨는 55, 저와 동갑이었더라고요. 건설회사 임원 출신인데 부인을 4년 전에 암으로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결혼식 날 처음 악수를 했는데 그 손이 두껍고 따뜻했던 게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더라고요. 어깨가 넓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데 그게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이지 든든한 사돈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맹세코. 문제는 결혼 3년 차부터였더라고요. 지은이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던 거예요. 엄마 이번에도 안 됐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관 시술 실패였죠. 지은이는 배란 유도 주사를 맞느라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 있었고 민호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밑이 시커먼 게 엄마 눈에는 다 보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마다 민호가 계산하는 뒷모습이 점점 구부정해지더라고요. 시술 한 번에 5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실손보험도 다 떨어지고 적금까지 깨기 시작한 거예요. 지은이한테 엄마가 보태줄까 했더니 그 아이가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돈 문제가 아니잖아. 내 몸이 문제래.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이마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는데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더라고요. 자식이 우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부모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살점을 떼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그러다 강태준 씨를 다시 만난 건 네 번째 시술이 또 실패한 직후였어요. 사돈이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사돈 저녁 한번 하시죠. 아이들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색강 근처 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3월이었는데 매화가 강변 따라 막 피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식당 창 너머로 분홍빛이 번져 있었는데 그 사람 얼굴에는 빛이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가에 핏줄이 잔뜩 서 있었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단단하던 사람이 젓가락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 보였던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처음엔 병원 얘기를 했어요. 강남 유명하다는 난임 전문 병원도 가봤고 한의원도 다녀봤고 뭐 좋다는 건 다 해봤다는 같은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다 강태준 씨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창밖을 물끄러미 보셨어요. 매화꽃 사이로 바람이 불어서 꽃잎 몇 개가 유리창에 달라붙었거든요. 그분이 그걸 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사돈, 저는 요즘 밤마다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재혼이라도 해서 대신 아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미친 소리인 거 압니다. 근데 새벽마다 그 생각뿐이에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물잔이 탁 하고 테이블에 부딪혔더라고요.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옆 테이블 웃음소리가 그대로였을 텐데 저만 갑자기 물속에 빠진 것처럼 그 사람 목소리만 울려왔던 거예요. 대신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떠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사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그 문장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차 있었고 신호등에 설 때마다 그 사람의 마른 입술이 자꾸 떠올랐어요. 구로동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고 불도 안 켜고 거실 소파에 앉았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지은이 결혼사진 액자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웃는 딸 얼굴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쥐처럼 파고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약 지은이가 끝까지 아이를 못 가지면 그러면 나라도 미친 생각이었어요. 분명히요. 55 먹은 여자가 사돈의 아이를 낳겠다니. 근데 그 생각이 한번 떠오르니까 작은 불씨가 마른 풀을 만난 것처럼 가슴 안쪽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더라고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3개월 전 산부인과에서 난소 기능 검사를 했을 때 담당 의사가 했던 말이 갑자기 귓속에서 울렸어요. 유나 씨 난소 나이가 실제보다 10살은 적습니다. 드문 경우예요. 그때는 아 건강한 거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날 밤에는 그 말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던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을 때 요가 매트를 펴놓고도 한참을 그냥 서 있었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제 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몸이 아직 가능하기는 한 건지. 그리고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그냥 사돈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결혼식 날 잡았던 그 두꺼운 손, 낮은 목소리, 떨리던 젓가락, 마른 입술 위로 새어나온 그 고백.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성이었을까요? 아니면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말라붙었던 어떤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든 건지. 솔직히 저도 구분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마음 저만 가져본 걸까요? 사돈을 사돈으로만 볼 수 없게 된 이 감정이 죄인 건지 사랑인 건지 그때도 지금도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을 꼬박 잠을 못 잤어요. 낮에는 관리실에서 손님 얼굴에 에센스를 바르면서도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그 사람 목소리가 이불 속까지 따라 들어왔던 거예요. 대신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문장이 천장에 붙어서 불을 꺼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요가 매트 위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갑자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수면 부족 때문인가 싶어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데 떨리는 게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 주 금요일에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잠깐 집에 갈게.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현관에 들어서는데 얼굴이 며칠 사이에 확 수척해져 있었어요. 볼살이 빠지고 입술도 갈라져 있었는데 애써 웃으면서 엄마 밥 먹었어 하더라고요. 거실에 앉혀놓고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지은이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국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그냥 고개를 숙였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민호가 어제 입양 얘기를 꺼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이 의자 등받이에 탁 부딪혔던 거예요. 입양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서 날카롭게 서 있었어요. 민호가 그 말을 했다는 건 그 아이도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은이 머리를 쓸어주면서 속으로만 울었던 거예요.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지은이가 오히려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내가 울어야지. 그 말에 둘이서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는데 거실이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두 사람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거든요. 그 풍경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이를 보내고 나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물소리를 한참 듣고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또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도, 지은이 대신 나라도 미친 소리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55 먹은 여자가 사돈의 아이를 낳겠다니 세상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근데 딸이 입양 얘기를 들었을 때 무너지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 얼굴 앞에서 미친 소리라고 덮어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에 강태준 씨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사돈,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자를 3번 고쳐 썼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는 여의도 한강공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4월 초라벚꽃이 막 지기 시작해서 카페 앞 인도에 꽃잎이 깔려 있었거든요. 구두 밑에서 꽃잎이 밟히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났는데 그 소리가 묘하게 긴장을 더 키웠어요. 강태준 씨가 먼저 와 있었더라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일어서면서 오셨어요 하시는데 그 사람도 얼굴에 잠을 못 잔 흔적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키고 한동안 벚꽃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꽃이 빨리 졌네요. 네, 바람이 많이 불었으니까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속으로 심장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세라믹 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 온기에 기대서 용기를 냈던 거예요. 사돈, 지난번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대신 나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강태준 씨의 커피잔이 멈췄어요. 눈이 커지면서 저를 보는데 카페 안에 흐르던 재즈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실 거예요. 저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은이가 입양 얘기를 민우한테 들었더라고요. 그 아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돈, 만약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제가 아이를 낳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더라고요.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카페 바닥에 끄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번 쳐다봤거든요.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애들이 알면 우리하고 인연을 끊을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갑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를 놓고 카페를 나가셨어요. 유리문이 닫히면서 바람이 한 줄기 안으로 들어왔는데 벚꽃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커피잔만 잡고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될 만큼 잔을 꽉 쥐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대신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누가 들어도 미친 소리였으니까요. 카페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발밑에서 벚꽃잎이 밟혔어요. 아까 올 때와 같은 소리인데 돌아갈 때는 그게 전부 부서지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차에 타서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가사 한 줄이 귀에 꽂혔더라고요.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두고 온 마음.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미친 건지 아니면 미칠 만큼 간절했던 건지. 이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온다면 여기서 멈추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못 멈추겠더라고요. 딸의 얼굴이 무너지던 그 눈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강태준 씨가 벌떡 일어서던 그 순간이 재생되고 눈을 뜨면 지은이가 미역국 앞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이 겹쳤어요. 이 두 장면 사이에서 저는 밤새 뒤척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좀 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가 엄마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는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미친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제발 끊지 말고 들어줘.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 숨소리가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무서워.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태준 시아버님한테 아이 얘기를 꺼냈었어. 우리가 대신 나와보면 어떻겠냐고.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3초, 5초, 10초. 그 침묵이 1분처럼 길었거든요. 저는 지은이가 전화를 끊을 줄 알았어요. 엄마가 미쳤다고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지은이가 한참 만에 꺼낸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던 거예요. 엄마,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 화를 내지 않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가 아니라 떨림이었어요. 거절하셨어, 당연히. 애들이 알면 인연 끊는다고 하셨어. 그 말을 하는데 지은이가
전화기 너머로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진짜 아이 갖고 싶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나도 엄마가 되고 싶단 말이야.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졌어요.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치면 철컥하고 열리는 것처럼 결심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거든요. 지은아, 엄마가 다시 한번 해볼게. 포기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수돗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차가운 게 위장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태준 씨였죠. 그분은 카페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일어나셨던 사람이니까요. 제가 100번을 말해도 들을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지은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민호한테 얘기해 볼게. 민호가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도 적어도 들어는 보실 거야. 지은이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어요. 울먹이던 목소리가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결심을 했구나. 그 느낌이 전해졌어요. 그 주 일요일이었어요. 민호가 용산에 있는 강태준 씨 집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한테 나중에 들은 건데 민호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눈치를 챘대요. 무슨 일이냐? 표정이 왜 그러냐?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대요. 강태준 씨도 아들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거실에 큰 창이 있는데 용산 쪽이라 한강이 내려다 보인대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서 두 사람 사이에 빗줄기가 하나 걸쳐져 있었다고 했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대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돈 어머님이 제안하신 거 저도 들었습니다. 강태준 씨가 표정이 굳으셨대요. 그 얘기 다시 꺼내지 말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다는데 민호가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지은이가 요즘 밤마다 울어요. 화장실에서 소리 죽이고 우는 걸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시술이 더 이상 안 된대요. 난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음 시도는 의미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민호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대요. 저는 아내한테 아이를 안겨주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는 거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부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강태준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대요. 한강 위로 유람선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는데 그분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등이 떨리고 있었대요. 오시는 건지 화가 나신 건지 민호도 분간이 안 됐다고 했어요. 한참 뒤에 강태준 씨가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하셨대요. 민호야, 아버지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느냐. 민호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대요. 강태준 씨가 다시 한강을 보시면서 조용히 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밤마다 잠이 안 온다.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가는 건가. 그 생각에 새벽이면 눈이 떠진다. 그 말을 듣고 민호가 올려다 보니까 아버지 눈가가 젖어 있었대요. 강태준 씨가 고개를 저으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다고 해요. 시간을 좀 다오. 생각해 보겠다. 민호가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지은이가 제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버님이 생각해 보신대. 거절을 안 하셨어. 이번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던 거예요. 가슴이 뛰는데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한쪽에서는 드디어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가 올라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문을 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몰려왔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건가? 사돈과 한 집에서 사는 건가? 그 사람과 아이를 만드는 건가? 심장이 귓속에서 울려서 베개에 얼굴을 묻었더라고요. 3일 뒤 저녁이었어요. 지은이한테 문자가 왔는데 딱 한 줄이었어요. 아버님이 하시겠대. 그 6글자를 보는 순간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고 주방 싱크대에 기대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더라고요. 55 먹은 여자가 사돈과 한 지붕 아래 들어간다.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속으로 물었어요. 서윤아, 너 정말 이러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그 눈에서 후회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움은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뒤에 딸의 울음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흐르면서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뒤로 돌아설 수 있으셨을까요? 딸이 매일 밤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우는 걸 알면서도 체면과 도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만히 서 계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지은이한테 딱 한 줄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 엄마가 할게. 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웠는데 가슴 안쪽은 뜨겁더라고요. 시작되는 거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회원 전용 영상들과 다음 편 내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채널명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동거 첫날은 4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강태준 씨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구로동 제 집 현관에 섰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치 신입사원 같아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더라고요. 55 먹은 남녀가 현관에서 서로 눈을 못 마주치고 구둣발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방은 작은 방을 들였고 화장실 순서도 정했어요. 아침은 제가, 저녁은 번갈아 만들기로 했는데 강태준 씨가 의외로 요리를 잘했거든요. 부인 돌아가시고 4년 동안 혼자 해드셔서 그런지 칼질이 일정하고 손이 빨랐어요. 그분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뒷모습을 보는데 앞치마 두른 넓은 등이 부엌 전체를 채우는 느낌이었어요. 그 등을 보면서 생각했더라고요. 이 집에서 남자가 요리하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만인지. 8년이었어요. 8년. 첫째 주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로 조심하니까 오히려 편했거든요. 문제는 둘째 주부터였어요. 조심하는 게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 예, 저는 이제 방에 이런 식으로 서로 피하는 게 하루에 10번은 넘었거든요. 셋째 주쯤 되니까 이상하게 그 조심스러움 사이사이로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밤에 제 방에 누워 있으면 벽 너머로 그 사람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소리도 들렸고요. 이 사람도 외로운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라고요. 4년을 혼자 버틴 사람과 8년을 혼자 버틴 사람이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 천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정말로.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더라고요. 강태준 씨가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상을 차리고 마주 앉으니까 식탁이 묘하게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아이들 얘기나
병원 스케줄 얘기를 하면서 넘겼는데 그날은 둘 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젓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리는 식탁에 앉아 있으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오래전에 받아둔 거 하나 있거든요. 강태준 씨가 잠깐 저를 보더니 네, 좋습니다 하셨어요. 찬장 안쪽에 있던 레드와인을 꺼냈어요. 3년 전에 거래처에서 받은 건데 마실 사람이 없어서 넣어뒀거든요. 코르크를 따는데 뽕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려서 둘 다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이 셋째 주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와인잔에 붉은 액체가 찰랑거리는 걸 보면서 한 모금 마셨는데 입안에서 따뜻한 게 퍼지면서 어깨에 힘이 스르륵 풀리더라고요. 두 잔째를 따르면서 강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 씨, 이러고 살면서 솔직히 가끔 헷갈립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아이를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인 건지. 와인잔을 잡은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말이 제 속에 있던 말이기도 했거든요. 8년을 혼자 살면서 외롭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바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속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벽 너머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밤부터 그동안 안 괜찮았다는 게 한꺼번에 밀려왔던 거예요. 저도요, 사돈. 저도 헷갈려요. 아이 때문인 건지 외로움 때문인 건지 솔직히 저도 구분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와인잔 너머로 그 사람 얼굴이 흐려졌어요. 강태준 씨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면서 한참을 가만히 저를 보셨어요. 불빛 아래서 그 사람 눈이 젖어 있었거든요. 세 잔째를 마실 때쯤 갈비찜은 이미 식어 있었고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입술이 붉어지는 게 서로 눈에 보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제가 접시를 들었는데 와인 때문인지 손이 미끄러져서 접시가 기울어졌거든요. 강태준 씨가 옆에서 손을 뻗어 접시 밑을 잡았어요. 그 순간 그 사람 손가락이 제 손등 위에 포개졌더라고요. 따뜻했어요. 와인 온기인지 체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따뜻함이 손등에서 팔뚝으로 올라왔어요.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았는데 손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빼지 않았고 그 사람도 빼지 않았거든요. 부엌 시계 초침만 째깍거렸어요. 그 소리가 심장 소리 같았고 숨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강태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나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이 손을 놓으면 내일 아침에 또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그게 점점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8년 동안 잠겨있던 빗장이 철컥하고 풀렸어요. 사돈이었고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세상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사이였지만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 손이 제 손등에서 천천히 올라와 어깨를 감쌌고 넓은 손바닥의 온기가 어깨뼈를 타고 등으로 퍼졌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부엌이 어두워졌는데 우리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이 오히려 허락처럼 느껴졌거든요. 강 하나를 건넌 거였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서 따뜻하고 깊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강태준 씨가 제 옆에 누워 있었고 그 사람 어깨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좋았더라고요. 이 말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알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5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의 힘은 40대 같았고
숨결은 깊고 단단했어요. 이혼한 전 남편과 15년을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 이 사람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맞춰져 있던 사람처럼 모든 게 자연스러웠더라고요. 이불을 당기지 않아도 그 사람이 덮어줬고 베개가 밀려도 팔이 대신 받쳐줬어요. 전 남편은 늘 등을 돌리고 잤는데 이 사람은 밤새 제 쪽을 보고 자고 있었다는 게 아침에 알게 됐거든요. 이불 위로 올라온 그 사람 손등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그 손이 어젯밤에 제 눈물을 닦아줬던 손이었어요. 이게 사돈 사이에 있어도 되는 감정인 건지 아닌 건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었더라고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방 이불은 그날부터 더 이상 펴지지 않았어요. 그 뒤로 2달이 지났어요. 강태준 씨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깊은 숨소리가 들렸고 제가 일어나면 그 사람도 슬며시 눈을 떠서 잘 잤어요 하고 웃었거든요. 그 웃음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식탁에서 밥을 먹고 현관에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관리실로 출근하는 아침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건지 8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강태준 씨는 퇴직 후에 건설 컨설팅 일을 간간히 하셨는데 오전에 미팅이 없는 날이면 집에서 청소를 해놓으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이 반짝반짝했고 밥솥에서 잡곡밥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싱크대 위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미역국 끓여놨습니다. 그 글씨가 크고 반듯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코끝이 찡했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8년 만에 다시 알게 된 거예요. 6월 초쯤이었어요. 아침에 관리실에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를 잡고 한참을 구역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거든요. 설마 이 나이에 진짜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는 손이 떨렸어요.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직원분이 혹시 따님 거세요 하고 물었거든요. 네 하고 대답했는데 그 거짓말이 이상하게 입에서 매끄럽게 나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테스트기를 꺼냈어요. 3분을 기다리는데 그 3분이 3시간 같았어요. 타이머가 울렸을 때 테스트기를 들어올리는 손이 떨려서 눈을 감았다가 떴거든요. 2줄이었어요. 선명한 2줄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테스트기를 양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뻐서 운 건지 무서워서 운 건지 솔직히 그 순간에는 몰랐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강태준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식탁에 테스트기를 올려놨어요. 그분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식탁 위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멈추셨어요. 유나 씨, 이게 네, 2줄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왔고 강태준 씨가 천천히 다가와서 제 어깨를 잡으시더니 이마를 제 이마에 대셨어요. 그분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는데 따뜻한 게 제 볼 위로 떨어졌거든요. 55의 아이라니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꿈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바로 산부인과에 갔어요. 이 나이 임신이라 고위험이라서 종합검진부터 받아야 했거든요. 혈액 검사에 초음파에 심전도까지 검사가 끝없이 이어졌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유나 씨 난소 나이가 워낙 젊어서 자연 임신이 된 것 같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한데 건강 상태가 정말 좋으시네요. 초음파 화면에서 아주 작은 점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강태준 씨가 진찰실 의자에서 제 손을 꽉 잡았는데 그 힘이 떨림인 걸 알았어요. 지은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은아, 엄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지은이가 전화기 너머로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엄마 진짜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은이가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더라고요. 엄마, 나도 얘기할 게 있어. 나도 임신이야. 자연 임신이래. 이번에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지은이가 더 이상 시술을 안 하고 마음을 비우고 지냈는데 오히려 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딸이 동시에 임신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강태준 씨한테 말했더니 그분이 소파에 앉은 채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웃으셨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안 잊을 거예요. 그 주 주말에 4사람이 모였어요. 지은이네 집 거실에서 치킨을 시켜놓고 둘러앉았는데 지은이가 제 배를 만지면서 엄마 우리 동기야 하고 웃었거든요. 민호도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 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하고 농담을 했는데 강태준 씨가 헛기침을 하시면서 그건 나도 모른다 하셨어요. 4사람이 한꺼번에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조금씩 섞여 있었더라고요. 기쁜데 복잡하고 행복한데 두려운 그런 웃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관리실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관리받으시면서 슬쩍 물어보셨어요. 원장님 요즘 남자분이랑 사시는 거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나더라고요. 그분이 사돈이시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센스를 짜던 제 손이 멈췄어요. 등에서 찬 땀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사정이 있어서요. 그렇게만 대답하고 넘겼는데 그날 저녁 집에 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동네 소문이라는 게 한번 나기 시작하면 산불처럼 번지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요. 강태준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멈추시면서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야 버티면 되지만 아이가 걱정입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았거든요. 우리는 괜찮아요. 나이도 먹었고 남들 시선쯤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날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사돈 사이라는 걸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배 위에 올린 손이 떨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아닌지 그 밤 잠이 오지 않았더라고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더라고요. 한 달도 안 돼서 동네 전체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관리실에 오는 손님들 표정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분은 대놓고 물었어요. 원장님 사돈이랑 사신다면서요. 배도 나오셨다던데 축하해야 하는 건가요? 축하라는 말 끝에 물음표가 매달려 있었어요. 축하가 아니라 심판이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가던 성당 모임에서도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는 척을 하면서도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바퀴에 스치듯 들렸거든요. 나이 값을 못한다. 딸이 불쌍하다. 그런 말들이 공기 속에 떠다녔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진짜로. 55까지 혼자 살아온 사람이 남의 시선에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강태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원래 뭐라 해도 표정이 안 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지은이네 집에 갔는데 민호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민호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무슨 전화였어 하고 물었는데 민호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이모부한테서 왔어 하더라고요. 아버지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다 퍼졌나 봐요. 이모부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민호가 고개를 저으면서 차마 옮기기 힘든 말이라고 했어요. 강태준 씨가 소파에 앉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분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쥐어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구로동 집으로 돌아와서 강태준 씨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밥은 차리지 않았고 물 한 잔씩만 놓고 앉았는데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나 씨,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사돈이었다는 게 이 아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배 위에 올린 손이 떨렸어요. 7달째 접어든 배가 제법 불러와 있었거든요. 이 안에서 발을 차는 아이한테 세상의 시선이라는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강태준 씨가 물잔을 내려놓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캐나다는 어떻겠습니까? 민호가 밴쿠버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그냥 우리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캐나다라는 단어가 식탁 위에 무겁게 놓였어요. 딸도 떠나는 거고 내가 지은 모든 것도 떠나는 거였거든요. 관리실도 건물도 30년 살았던 구로동 골목길도 전부. 근데 반대편에는 이 아이가 있었어요. 아직 이름도 없는 이 아이의 맑은 미래가 저울 위에 올라가니까 다른 건 전부 가벼워지더라고요. 지은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캐나다 가려고. 지은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알고 있었어. 민호가 말해줬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잘 가. 꼭 행복해야 해. 그 두 마디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잘 가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거든요. 출국은 8월이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지은이와 민호가 서 있었어요. 지은이 배도 많이 불러 있었는데 제 캐리어를 잡고 놓지 않더라고요. 엄마 거기 가면 아침에 누가 깨워줘. 새벽 5시에 요가 안 하면 하루가 이상하다면서 그 말에 웃었는데 웃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강태준 씨가 민호 앞에 섰어요. 부자가 마주 보는데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민호가 먼저 고개를 숙이더니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강태준 씨 입술이 파르르 떨리셨어요. 아들의 어깨를 한번 잡으시고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작별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은이를 안았어요. 불러온 배 때문에 온전히 안기지도 못했는데 지은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다음에 우리 아기 데리고 꼭 갈게.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출국장 유리문이 열리고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보니까 지은이가 유리문 밖에서 두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배를 안은 채로 까치발을 들고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울음인 걸 알았어요. 유리문이 닫히면서 지은이 얼굴이 점점 멀어졌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뱃속에서 아이가 발을 찼어요. 작은 발이 배를 툭 치는 느낌에
정신이 돌아왔거든요. 아, 이 아이를 위해서 가는 거였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 위로 배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왜 그렇게 눈물 나게 아름답던지 강태준 씨가 옆자리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그 말이 비행기 엔진 소리에 묻혔는데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로 다 들었어요. 밴쿠버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는데 서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고 낯선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이었어요. 사돈도 아니고 금기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기다리는 평범한 부부로 서 있을 수 있는 곳. 강태준 씨가 캐리어를 끌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밴쿠버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못 보던 별이었어요. 그분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기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 달 뒤 밴쿠버에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지은이도 딸을 낳았대요. 영상통화로 얼굴을 봤는데 지은이가 아기를 안고 화면에 대면서 엄마 우리 딸이야 예쁘지 하고 웃었어요. 강태준 씨가 화면을 보면서 어깨가 떨리셨거든요. 울고 계셨어요. 소리 없이. 밴쿠버에서의 1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우리를 사돈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냥 아이를 키우는 부부였거든요. 강태준 씨가 아침마다 아기 분유를 타면서 콧노래를 불렀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가 도를 막 넘긴 10월이었는데 한국에서 택배가 하나 왔거든요. 보낸 사람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강태준 씨가 테이프를 뜯었는데 안에 편지 한 장이랑 손뜨개 아기 모자가 들어 있었어요. 모자가 연두색이었는데 코가 고르고 정성이 가득했거든요. 편지를 펼쳐 읽는데 첫 줄에서 숨이 멈췄어요. 사돈, 아니 이제는 뭐라 불러야 할지. 저는 태준 씨 여동생입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오빠한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값도 못한다고 어떻게 사돈과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민호가 보내준 아기 사진을 보는데 오빠를 꼭 빼닮은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했던 말들이 전부 칼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편지 위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번진 글씨 사이로 이런 문장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오빠가 평생 웃는 걸 많이 못 봤습니다. 형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요. 근데 민호가 보여준 사진 속에서 오빠가 웃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환하게. 그 웃음을 만들어준 사람이 사돈 어머님이시라면 제가 감히 뭐라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모자는 한 코 한 코 뜨면서 그동안 못했던 축하를 담았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빕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강태준 씨한테 건넸어요. 그분이 읽는 동안 저는 연두색 모자를 만지고 있었는데 실 하나하나에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강태준 씨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보셨어요. 밴쿠버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분 눈가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셨어요.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어요. 식탁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는데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처음부터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아기가 거실에서 옹알이를 했어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아이가 연두색 모자를 잡고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강태준 씨가 아이를 안아 올리면서 모자를 씌워줬는데 살짝 큰 모자가 이마까지 내려와서 아기 눈이 반만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해서 웃는데 눈물이 같이 나왔어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세상에 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내가 한 선택이 맞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하더라고요. 사람은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세상이 욕해도 내 사람 곁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밴쿠버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언젠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 속에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했던 그 순간에 찾아온 선물이라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짧게라도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올해 안에 연금 복권 당첨될 수 있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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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